KGSO 1단계 8-2차시 DNA와 중심 원리 중에서 오늘은 DNA의 복제와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에 대해 학습하고 8차시 전세에 대한 형성평가를 학습하겠습니다. 자, 먼저 DNA 복제를 설명하기 전에 왜 DNA의 복제가 필요하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려서 생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들 때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모세포에 있는 DNA가 복제되어서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뉘어질 때 두 개의 균등하게 똑같이 분배가 되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세포 주기 사이클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세포들이 이렇게 생장하는 시기를 거쳐서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DNA 복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분열 준비가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성된 두 개의 딸세포는 원래 갖고 있던 모세포랑 각각 동일한 양의 DNA를 갖고 있죠. 이 말은 어느 순간에는 모세포 내에 있는 DNA가 두 개의 딸세포에게 줄 만큼 스스로 2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나오지만 세포 분열 준비 시기인 간기 중에서도 S기에 DNA가 복제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의 DNA와 똑같은 DNA를 새로 만드는 그 과정을 바로 DNA 복제라고 하고요. 세포 주기의 간기 중 S기에 일어난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DNA가 유전 물질임을 밝혀내고 또 DNA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밝혀냈으며 DNA 입체 구조가 어떤지까지 알아내는데 이제 DNA가 복제가 될 때 어떤 방식으로 복제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3가지 아이디어를 가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보존적 복제라는 것인데요. 하나의 분자가 복제돼서 두 분자를 만들 때 그 두 분자 중에서 하나는 원래의 DNA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DNA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반보존적 복제인데 어떤 절반이 보존이 되냐 하면 복제된 두 분자에서 각각 이중가닥이니까 한 가닥은 원래의 DNA 사슬, 나머지 가닥이 새로운 사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반보존적 복제 가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산적 복제의 경우에는요. 1, 2번과 달리 원래의 DNA 사슬이 완전히 뉴클레오타이드 단위로 다 분해가 된 다음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들하고 섞여서 두 분자의 DNA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가설입니다. 자, DNA 복제에 관한 3가지 가설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색깔이 회색하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을 보시면은 각 가설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보존적 복제의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DNA 분자가 회색으로 된 이중 나선이라고 하면 이것이 복제되어서 두 개의 분자를 만들 때 두 개의 분자에서 한 가닥은 원래 부모의 가닥 그리고 다른 한 가닥은 바로 붉은색으로 새로 만들어진 가닥 이것이 바로 반보존 그러니까 새로 생긴 하나의 분자의 절반 정도의 부모의 정보가 보존되어 있다는 의미이고요. 보존적 복제의 경우에는 두 개의 DNA 분자가 합성되지만 하나는 원래 부모가 갖고 있던 것과 동일한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것은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것, 이런 것이 바로 보존적 복제입니다. 그리고 분산적 복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의 DNA 사슬에 드문드문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끼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되려면 원래의 DNA에 있는 그 사슬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단위로 기본 단위로 다 분해가 됐다가 새로운 물질 첨가와 함께 새로 재조립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산적 복제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DNA 복제에 관해서 다양한 가설들이 나오니까 어떤 가설이 맞는지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였는데요. 대장균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대장균을 무거운 질소를 포함한 배양액에서 여러 세대를 배양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소는
DNA, 즉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질소를 가진 배지에서 배양한 대장균들은 그 DNA에 무거운 질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원심 분리를 했을 때 이들의 DNA가 무거운 DNA 쪽에 이렇게 밴드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배양한 원래 그 부모의 대장균들, P세대, 부모 세대의 대장균들의 일부를 가벼운 질소가 든 배양액으로 옮겨서 분열을 해가지고 1세대와 차례로 2세대를 얻었습니다. 자, 1세대를 얻고 2세대를 얻기 위해서는 DNA가 한 번 복제하고 또 한 번 더 복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부모는 무거운 DNA를 갖고 있었는데 1세대에서는 중간 무게의 DNA를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 분열한 2세대에서는 띠가 두 개 나타나는데 중간 무게의 DNA와 가벼운 무게의 DNA가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까 세웠던 세 가지 가설이 있고요. 순서대로 보존적, 반보존적, 분산적 가설입니다. 자, 자손 1세대에서 중간 무게의 DNA가 나왔죠. 자, 그래서 중간 무게의 DNA가 나왔다는 것은 그 결과로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은 반보존적이거나 분산적일 경우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손 1세대에 생긴 두 개의 DNA 분자에서 각 분자들이 무거운 질소와 가벼운 질소를 반반 가졌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다시 2세대를 배양해 봤더니 여기서는 두 개의 D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벼운 DNA, 또 하나는 중간 DNA, 중간 무게의 DNA. 자, 그 말은 바로 뭐가 성립하고 반보존적 복제가 성립하고 분산적 복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장균을 이용한 실험을 가지고 DNA는 반보존적 방식, 즉 이중 가닥의 각각이 주형이 되고 그것을 각각 주형으로 해서 새로운 DNA 가닥이 생성된다는 그 복제 방식을 알아내게 됩니다.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DNA의 복제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NA는 기존의 DNA 두 가닥 사이에 수소 결합이 풀어지고 각각의 사슬이 하나의 주형으로 작용해서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가 DNA 중합효소에 의해 차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DNA 중합효소는 원래 있었던 기존의 3번 탄소 말단에 있는 OH에만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DNA 복제는 항상 일방성, 즉 5번 말단에서 3번 말단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새로 만들어진 DNA 분자의 두 가닥 중 한 가닥은 원래 가닥, 그리고 나머지 한 가닥은 새로 합성된 가닥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보존적 복제인 것이죠. 자, 그리고 DNA 복제는 나선을 이루고 있던 두 사슬을 주형으로 해서 동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NA 중합효소는 새로운 사슬들을 5번 말단에서 3번 말단 방향으로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꼬여있던 DNA 부분이 이렇게 지퍼가 풀리듯이 풀어집니다. 자, 두 개가 풀어지면서 각각이 주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형으로 작용할 때 이렇게 열려서 밖으로 노출된 염기 부분에는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는데 이것은 주형 가닥의 염기와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쭉 늘어나면서 새로운 DNA의 사슬 가닥을 만들게 됩니다. DNA 중합효소는 DNA 복제에 관여를 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5번 말단에서부터 3번 말단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 잠깐 그림을 볼게요. DNA는 이중 나선을 이루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5번 말단에서 3번 말단, 그리고 뒤집어져서 5번 말단에서 3번 말단, 이 구조를 제가 앞서서 역평행 구조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역평행 구조가 이중 나선을 이루고 있다가 그 나선 구조가 풀리면서 각각의 가닥이 주형이 될 때 한쪽 가닥은 3번 말단 쪽이 노출되고 다른 쪽 말단 가닥은 5번 말단 쪽이 노출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새로 생기는 가닥도 바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역평행 구조로 뛰다 보니까 기존의 주형에서 3번 말단 쪽으로는 새로 생기는 가닥에 5번 말단이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5번 말단에서부터 3번 말단 쪽으로 향해서 이 가닥은 아무런 막힘 없이 계속해서 DNA 중합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길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른 가닥을 한번 볼게요. 여기의 경우에는 처음에 DNA의 이중 나선이 풀어진 부분에서 5번 말단에 상응하는 3번 말단인데 그 3번 말단부터 뉴클레오타이드들을 합성해 갈 수 없기 때문에 5번 말단에 대응되는 3번 말단 부위에서부터 열린 부위에서부터 짧게 이렇게 DNA 가닥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주형 가닥이 벌어지게 되면 다시 또 그 짧게 열려진 부분을 채우게 되고 또 더 벌어지게 되면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들로 이렇게 짧게 가닥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DNA가 합성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렇게 복제 원점에서 염기 사이의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두 가닥이 지퍼처럼 풀릴 때 새로 합성되는 사슬 중 한 가닥은 5' 말단에서 3' 말단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합성되는데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합성되는 새로운 가닥을 선도 가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쪽 주형에서는 DNA 이중 나선이 조금씩 풀릴 때마다 짧은 DNA 조각이 합성된 다음에 나중에 이 짧은 조각들이 다시 한꺼번에 연결을 해서 새로운 가닥이 형성되는데 이 가닥을 지연 가닥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꼬여있던 DNA 이중 나선이 서로 풀어질 때 아래쪽의 경우에는 새로 합성되는 DNA가 5번 말단에서 3번 말단 방향으로 쭉 조금씩 열릴 때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길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위쪽의 주형으로 만들어지는 DNA의 경우에는 5' 말단에서 3' 말단으로 그리고 조금 더 열어지면 5' 말단에서 3' 말단으로 그리고 조금 더 열려지면 5' 말단에서 3' 말단으로 계속해서 짧은 새로운 DNA 가닥이 합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 짧은 가닥들이 모두 연결되는데 이렇게 DNA 이중 나선이 풀리는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단편적으로 만드는 이런 가닥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연 가닥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전물질로서의 DNA를 구성하는 물질, DNA의 구조, 그리고 DNA가 어떻게 복제하는가까지 배워보셨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유전자 혹은 유전물질인 DNA로부터 우리가 어떤 생물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중심 원리를 학습하겠습니다. 자, 형질 발현, 즉 어떤 생물이 가진 특징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이 중심 원리인데요. 자, 제일 먼저 DNA의 경우에는 세포의 핵 속에 있으면서 이중 나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스스로 두 가닥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DNA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DNA는 바로 한 가닥이 주형이 돼서 RNA를 합성할 수 있는데요.
RNA는 단일 가닥으로 된 핵산이고 DNA를 주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성된 RNA는 DNA하고 상호적인 염기를 갖는 그런 서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RNA를 특별히 우리가 mRNA, 메신저 RNA라고 하는데 이 메신저 RNA는 핵 속에 존재하면서 핵 밖으로 나갈 수 없는 DNA하고는 달리 이렇게 핵공을 통해서 핵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 밖으로 나간 mRNA는 세포질에서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소기관인 리보솜을 만나게 되고 그 리보솜이 mRNA의 서열을 읽어나가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중합해서 바로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 속에 들어있는 DNA가 가진 정보를 RNA를 통해서 전달하고 RNA로부터 읽어내어서 바로 그 정보를 특정한 단백질로 합성해내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바로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 다른 말로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로부터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합성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DNA는 핵 속에만 있고 하지만 이런 특정한 단백질의 합성, 즉 유전자의 발현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 DNA가 직접 나가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 그러면 이 DNA는 AC, GT의 4가지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선형으로 연결된 중합체이며 각 유전자는 바로 특정한 염기 서열을 갖고 있는 DNA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특별한 결합으로 연결된 중합체인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유전자의 DNA 가닥에 A, C, G, T 4가지 염기로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기록해 놓고 이를 이용해서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바로 형질의 발현, 즉 고유한 단백질의 합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모식적으로 한번 보면 일단은 DNA는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고 또 DNA로부터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RNA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RNA는 DNA가 가진 정보를 고스란히 전달하게 되는데 이 RNA에 있는 정보를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유전 정보의 발현입니다. 자, 그리고 최초에 만들었던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는 DNA에서 RNA로, RNA에서 단백질로 가는 이런 일방적인 흐름만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RNA가 거꾸로 DNA로 가는 역전사 과정, 특히 RNA를 유전 물질로 하는 바이러스 등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또 RNA 스스로가 스스로를 복제해내는 이런 과정들도 밝혀졌습니다. 자, 여러분 8차시 전체에 대한 형성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다음은 여러 생물의 DNA를 분석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염기의 양을 알아낸 결과이다. 이 자료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릴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DNA의 입체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도 샤가프의 법칙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샤가프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한 종의 생물에서는 그렇죠. 사람이면 사람, 연어면 연어, 성게면 성게에서는 염기 종류에 따른 비율이 유사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모든 종에서 사람에서부터 대장균까지 조사했던 모든 종에서 A와 T, G와 C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종에서 피리미딘 염기와 퓨린 염기의 비율이 유사하다. 네,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생물의 유형관계가 가까울수록 염기 조성의 비율이 유사하다. 네, 여기서는 유형관계와의 특별한 상관관계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 2,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